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방송을 찍기 5분 전까지 제가 지금 계속 과연 이걸 해도 돼?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던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 옆에 세훈쌤이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훈쌤 일단 괜찮다고 얘기했으니까 용기를 내서 진행합니다. 제 맞은편은 재환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요. 혹시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책이 아니라 며칠 전에 종영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가지고 인문학적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라고 하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영상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언급을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떠한 취지로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방송으로 좀 하긴 좀 두렵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 그 팟캐스트 순위 올리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오해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세훈쌤 이거를 그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거 세훈쌤이 이제 받아들여서 제가 뭐 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예. 드라마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TV 드라마로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드라마란 용어 자체로 보자면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드라마라는 말이 앞에 드라마에서 드라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드라마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라는 것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그러니까 미메시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 모방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극의 어떤 완성도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방식이 그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에 대해서 생각했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전에 한참 진중권 씨가 뭐 이렇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얘기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할 때, 그 얘기들이 시작되는 지점도 사실은 드라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어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완성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얼마나 잘 모방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어떤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더 이렇게 첨언하자면 청취자분들에게 귀를 좀 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대입 면접 문제 중에 너의 인생을 뮤지컬, 오페라, 드라마로 만든다면 너의 인생을 뭘로 표현하고 싶니라는 사실 면접 문제도 있었어요. 교양 면접 문제였어요. 심지어 이게 전공 분야 면접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콕 찍어서 이제 나의 아저씨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을 한 거는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뤄볼직한 이야기들이 좀 몇 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취지 속에서 이야기 됐고요. 오늘 어쨌든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청취자분들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바빠서 책을 못 읽었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쌤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완쌤은 좀 드라마를 안 보죠?
예, 저는 사실 드라마는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예, 완쌤은 지금 뭐 클럽 다니다가 바쁘셔서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으시겠죠. 예. 나이트클럽. 나이트. 그렇죠. 책을 보느라 바빠서요. 아유. 드라마 참 나의 아저씨를 할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아, 그게 이 드라마를 그 나의 아저씨 전편을 다 보시면은 아, 이게 사회적 함의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인정해요. 예, 그래서 인정하는데 물론 모든 드라마 그렇겠지만 사실 그 팟캐스트에서 독서를 이렇게 한 주 정도 건너뛰고 방송을 해야 할 만큼의 이야기거리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해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요소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세훈쌤은 다 보셨죠? 네, 저 다 봤습니다. 네, 마지막 본방까지 다. 예. 다 원래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요즘 그 사람들 보면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나의 아저씨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40대 아저씨들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카톡 프로필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 프로필이 없어요, 카톡에. 근데, 아니,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근데 열광하는 게 사실은 모든 문학 작품들도 그렇지만, 열광하는 포인트가 각자가 공감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롭게 한번, 세훈쌤은 어떤 지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이제 이 작품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그 세상 속에 나온 것이고, 어쨌든, 상업적 방송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이제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홍자매라는 드라마 작가들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예전보단 이렇게 그 파워가 좀 떨어지셨는데, 그렇죠. 홍자매 작품은 사실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해서 청취자분들 이런 것들이 꼭 저희가 너무 나갔다, 우리가 좀 로망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땠어요, 세훈쌤은? 뭐가 그렇게 본방까지 볼 만큼 책 볼 시간도 없으신 분이? 저는 나의 아저씨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이게 사실 그런 드라마의 역사가 좀 되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이너한 인생들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이렇게 수면 위로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수면 위로 들어 올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내 멋대로 해라라고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인정욱 작가가 쓴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1990년대 후반이죠. 네. 그때쯤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거의 이제 인기를 얻게 만들었던 드라마의 요소가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소시민들, 우리가 네.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조금 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 이게 되게 특이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어떤 소시민들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거기에서 너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네, 그렇죠. 거기서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의 아저씨도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나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여성분들이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남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요새 시선이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뭔가 물론 그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선도 있지만 아저씨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의 전형이고 아저씨들은 계속 뭔가 막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저씨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드라마가 되게 그 점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골프 얘기 안 나와요. 네. 전혀 안 나와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골프를 특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기준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시민과 그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저씨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는 조기축구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 조기축구가 격렬해요. 막 잘 다쳐요, 막 그리고 부상으로 라면 한 박스 걸면은 그 다리 부러지는 사람이 속출해요. 조기 축구에서 다리 부러진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주말에 일요일 날 가가지고 그 한번 아침부터 볼 차고 낮부터 낮술 먹고 이게 이제 사실은 아저씨들의 낙이죠, 조기 축구가. 근데 굉장한 커뮤니티와 끈끈함이 있어요. 선거 때 조기 축구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부녀회 잘못 보이는 거면은 또 안 되는 것처럼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그 나이 또래에서는 조기 축구가 강력한 네트워크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후계동에 이런 어떤 그 술집 같은 것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동네에 어떠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지금은 사실 사라져버린 공동체를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가 왜 그 가슴에 와닿았냐면요. 어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박동훈 부장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인공 이선균. 네, 저는 그 박동훈 부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차라리 슈퍼맨과 배트맨은 가능성이라도 있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박동훈 부장은 현실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완벽한 소시민의 영웅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영웅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죠. 슈퍼맨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네. 거지. 근데 슈퍼맨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그냥 뭐 우주를 날릴 수도 하늘을 날르면 되는 거지. 근데 박동훈 부장은 인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말마다 멋있고 하는 짓마다 멋있고 하는 행동마다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박동훈 부장은 아저씨들의 슈퍼맨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히려 소시민의 영웅이에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영웅 드라마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후계동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정인이에서 딱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술집들이 좀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그런 공동체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거의 어떤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고 뭐 나름 저도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불가능해요. 그런 거 자체가 현실에서 만들어지기가 지극히 어려운 어떤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걸 갈망하잖아요. 누구나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들르는 술집과 거기 늘 한결같이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주는 동네 친구가 하는 술집. 그 속에서 모두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이거는 나도 거기에 소속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뭐 상한 ENC라든 그 회사, 그 다음에 후계동, 정인의 집, 술집, 그 다음에 주인공, 이 모든 것이 어찌 본다면 작가와 연출가가 소시민들에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들이 얻고자 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 이건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상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서 갈망하는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나도 정말 저런 술집에서 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세훈쌤은 술을 안 먹지. 예, 저는 그런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자꾸 뭐 혼자 있는데 불러내고 막 너 왜 안 와 이런 거 싫어해요. 전 그냥 혼자 싫어해요? 안 돼요. 그거 나이 들면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괜찮아요. 그런 공동체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골 가서 못 살아. 네. 시골 가서 못 살아. 시골 누가 가서. 자꾸 아는 척하고 이러면 저 불편해요. 시골 가면 못 살아. 시골 가면 그냥 문에 쑥 들어와요. 문 열고 뭐해? 이러면서 쑥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한 다음에 시골 절대 못 살겠구만. 예, 저는 도시에서 그럴 수 사세요. 없습니다. 도시에서 사는데 그래 어쨌든 그런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일 순 있는데 네, 아름답죠. 네, 근데 그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사실 거기 요새 드라마가 나쁜 사람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다들 사연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드라마 특이하게 도준영이라는 안티히어로를 등장시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에요. 찌질해요. 어떻게 드라마에서 나쁜 놈을 등장시켰다? 이게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도준영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이지아 있잖아요. 네네네. 이지아가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는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공동체에 합류를 못한 네,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지 네. 못해요. 그 후계동 공동체에 못 들어온 너무 거야. 강력하기 때문에 이지아는 거기에 합류를 낄 수가 못하는데 없는 그 중에 거야.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공동체예요. 남자들의 공동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도 그렇잖아요. 그 집도 형수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지아도 있는데 이지아는 그 집안에서 형제 3명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형제 셋이서 계속 술 마시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내색은 안 하는데 형수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응? 자기 와이프가 최고 1순위가 아닌 놈치고 잘된 놈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시각일 수 있는데 그 시각이 굉장히 약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지아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 허접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약간의 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박동훈 상무 돼서 박동훈 부장이 상무가 돼서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하는데 부인이 왔잖아요. 네. 이지아 씨가 왔단 말이에요. 이지아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이지아를 손님 취급해요. 맞아요. 그리고는 먼저 가게 만들어요. 상황 자체가 이게 어떤 자리에 와가지고 먼저 가는데 아무도 남아서 끝까지 마시라고 하질 않아. 예? 그리고 잘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당사자에게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되게 슬플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지아가 만약에 정말로 현실에서 저 드라마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됐겠지만 정말로 현실에서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람들이 되게 쓸쓸하겠다. 응? 나와는 다른 어떠한 공간 속에 공동체 속에 내 남편이 들어가 있고 나는 거기 합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 보고 그 공동체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끼려고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끼워주지가 않는 거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동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폐쇄성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폭력성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 대한 폭력성은. 그래서 그 후계동 그 정인의 집 중심의 그 공동체는 일종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따뜻하고 유토피아죠. 유토피아적인 어떤 삶을 살고 소시민들의 가장 꿈꾸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자체에서도 드라마 속에서 표현했듯이 이지아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면들이 가능하겠구나. 그 드라마 보면서 이제 좀 처음으로 불쌍했어요. 이지아. 그리고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서 뭐 방송에 팟캐스트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바람을 폈잖아요. 바람을 피는데 그 남편의 후배랑 남편의 직장 상사랑 그것도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여자가 그런 어떠한 되게 나쁜 여자로 사실 나온 거거든요. 드라마에서도 도준영과 마찬가지로 되게 나쁜 역할을 주었으나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장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되게 어떠한 공동체로부터 보이지 않는 폭력성을 많이 당했겠구나. 뭐 이지안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 왜 바람을 폈냐? 그렇게 좋은 아저씨도 왜 바람 폈냐? 했더니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진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어떤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보면서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공동체에 나와서 그 술집에서 나와서 혼자 쓸쓸히 갈 때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었어요. 안 봤죠? 저는 안 봤죠. 드라마 안 봤는데 이게 그 맥락은 뭐였는데 이제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공동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라면 보통 결속력이 강했을 때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속력이 같은 맥락이지만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려면 사실은 남이라는 걸 가정을 해야지 안에서 내부 결속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없으면 우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그리고 안에서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거는 자기 외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내야지만 안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소외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왜 소외했냐 그랬을 때
보통 되는 이유가 도덕적인 이유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소외시킨다라는 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좋은 모델로서의 공동체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 그런 지금까지 작동했던 공동체가 결국 그 공동체 외부에 있는 타인을 만들게 되고 그 타인에게 도덕적 굴레를 씌움으로 인해서 어떤 폭력성을 행사했던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전 선택이 타인의 고통에서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전제한다라는 얘기를 거기서도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얘기할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애들이 뭐 난민이 되고 아니면 어떤 전쟁에 휩싸이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우리는 걔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 순간 걔들은 우리랑 다른 인간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여지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명작을 보지는 못해가지고 띵작 띵작. 띵작을 보지 못했어요. 띵작을 보지 못했어요. 아, 이게 네, 진짜. 이 소양이 내가 아유, 아, 이게 수많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인데, 그 다모라는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중국 무협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의천도리온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그 비데오 테이프까지 샀다가 결국 이사하면서 집사람이 버렸어요, 막. 내가 그거, 이게 진짜 구하기 어려운 1970년대 판 버전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주인공이 양조위예요, 이게. 아, 예. 본 것 같아. 어제 누가 얘기하는 거 본 것 같아. 예, 양조위판 의천도령기는 되게 명작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 옛날에 양조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나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저 양조위를 부산 영화제 가서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문 앞에서 97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양조위. 그 트란야옹 감독의 그 우리가 이거 모른다고 듣는 사람 모른다고 서로 이렇게 너무 막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저는 이 금기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과, 명작인 책과 드라마가 이게 동등한 가치를 갖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꽤 많은 의미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에서, 대사도 되게 명대사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아저씨의 뭐 아주 수많은 형태의 대사인데, 뭐 이 방송 자체가 막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방송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지한과 박동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 처음에 보면서 제가 왜 이걸 기획했냐면은, 아니 이게 기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놀이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이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좀 그렇게 대중문화를 갖다가 아무리 평론을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좀 보긴 본 거야? 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거든요. 안 보고 쓴 거 아니야, 글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지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김원석 PD가 아마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청률을 올리려면 뭐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있었을까 일 거란 생각은 있는데 설정 자체가 애가 아니에요. 그렇지, 설정 자체 일단 20대가 넘어서 성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인인데 성인이 자기의 행동을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롤리타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과하게 나갔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평론가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도 예, 들고 그다음에 뭐. 우리 도깨비 나올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도깨비에서 저기 누구 생각해보니까 도깨비는 고등학생이었네. 네, 김고은이 맡은 역할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걸 오히려 전면에 내걸어서. 왜냐면 공유는 아저씨가 아니니까. 아, 도깨비. 900살 먹었는데 뭐 아저씨가 무슨 아저씨야. 그냥 나이가 없는 사람인 거니까 어떤 나이의 여학생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저씨가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아저씨는 나쁜 놈인데 나이 많은 아저씨, 나쁜 아저씨가 중년의 젊은 아저씨인데, 여자, 젊은 벌써 불쏘네 이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이긴 하지만 박동훈이 워낙에 슈퍼맨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죠. 네. 슈퍼맨인데 뭐.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공자보다 나아요. 예, 그렇죠. 공자님한테 죄송한데 공자님 이 시기에 태어나서 박동훈처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드라마적으로 성공한 요소이기도 한데 드라마에서 로맨스가 완성되면 그 순간부터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근데 이 드라마는 로맨스가 완성이 안 돼요. 네, 그냥 끝나. 그냥 짝사랑하다가 악수하고 끝나. 끝나버리는 거죠. 짝사랑도 어찌 보면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남자에 하면 좀 대한 그래요. 사랑이 그냥 아니죠. 되게 나보다 완성돼 있는 사람에 대한 동경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지안이 박동훈을 바라보는 모습이 물론 거기서 계속 좋아한다라는 말로 나오지만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등장을 해요. 물론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롤리타의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제작 드라마예요. 나름. 그러면 뭐 거의 의도된 대로 갔다. 그렇죠. 완성된 사람에 대한 동경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워낙에 최근에 이슈다 보니까 이게 좀 같이 맞물려서 그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랑 살던 그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참 이거 전혀 다른 다큐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동 학대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에게 과자만 먹여요. 이 아이에게 과자만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 너는 과자 먹어. 그래서 개밥 그릇에 과자를 주고 가요. 이 작은 아버지와 그 작은 부인이 애들 갖고. 그래서 사실 일종의 굉장한 학대죠. 이게 언론을 타요. 언론을 타고 굉장히 이제 막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TV 방송을 보다가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저런 놈들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저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을 학대했지만 저 아이가 정말로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그거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님이 저 아이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또 어떤 맥락으로 봤냐면 되게 상처받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소시민 드라마가 맞아요. 사람은 늘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이렇게 커피 믹스 훔쳐갖고 와가지고 가방에 넣고 와가지고 3개 까가지고 그게 저녁이 돼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판기 율무차로 때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아주 힘든 20대 청년들의 삶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굉장히 어떠한 우리 사회의 하의 어떤 삶을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이지안이. 근데 박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산층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도 슬퍼요. 지하철 타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운전하는 모습 보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지하철 타요. 나름 안정된 직장의 부장인데 지하철 타거든요. 가방 메고 한날 소주 먹고 그 다음에 지하철 막차 시간 때문에 막 달려요. 지하철 막차 못하면은 막 택시비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런 어떠한 삶 속에서 다 누구나 상처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는 다 상처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결국 사람으로부터 얻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게 정확히 드러나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라마를 보고 대중문화 평론을 한다는 사람이 저걸 어떻게 롤리타를 표현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저게 기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막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요소로 보여지면 그건 좀 왜 그렇게 볼까라는 좀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저는 이지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상처받는 아이예요. 가장 상처받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극악한 상처는 얘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 돌아가시고 엄마는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할머니 밑에서 살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빚쟁이와 하다가 사람도 그냥 죽이게 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리고 폭력적으로 일에 얼마나 얻어맞아요. 이런 어떤 가장 극악한 인간에 대한 가장 단절적인 형태의 삶을 살던 이지안이 결국은 세상에 나아가서
한 명의 아주 발랄한 20대의 아이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이거는 사실 세상과 다시 소통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은 거잖아요. 박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위로받은 거고 박동훈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수계동 사람들에게 위로받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그 위로를 주고 있는 박동훈도 역시 이지한한테 위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계속 다 위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도중현과 이지한은 서로 위로를 해주려고 만났는데 그들의 어떤 위로는 온전한 형태의 위로가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했죠. 오히려 도덕적인 형태의 어떤 분류는 싫어하는 사람들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이 드라마를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조금씩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장례식에 대한 이게 이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 때 화환이 와야 돼. 이게 정말 소시민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슬프지만 예를 들어 가장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결혼식 때 이거 화환 몇 개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이지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 화환을 막 가라로 막 가짜로 막 만들어주고 막 장례식을 막 치러주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그것조차도 어찌 본다면은 그 뭔가를 주면서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 하루 내 인생에 기똥찬 하루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써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했더니 그 또 이 박동훈이 그러잖아요. 괜찮아.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쯤 저렇게 살아도 돼. 맨날 괴롭혔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 드라마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왜 나는 저 작은아버지 작은할머니랑 분리해야지 쟤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변화되는 거다. 저 아이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그 말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하나 이렇게 이건 되게 잘 만들었지만 아저씨들이 모를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형제 청소방 차 있잖아요. 네. 다마스인가 그거? 네, 그거 위험해요, 그거. 그걸 타고 달려가면서 노란불에서 멈추지 않아요. 네. 항상 노란불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와서 엎어져. 차가 자빠지죠. 아저씨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가서 자빠져요. 그럼 내가 자빠진 건 사회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그 전에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첫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멈출 수 있나? 라고 말을 네,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가게 되지. 네, 가게 되지. 멈추는지 한번 봐라. 그러고 가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 있잖아요. 그게 가서 한번 멈춰요. 그죠? 그 가다가 중간에 빨간불이 되니까 멈췄어요. 빨간불에서 멈추는데 왜 노란불에서 못 멈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뒤에서 누가 등 떠밀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멈출 수 없는 포인트가 있어. 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결국 그 변명의 끝이 되는 건 자기가 넘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아저씨들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중간에 멈추면 넘어지지 않고 잠깐 멈춰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어가 아니고 멈춰서 그 사회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었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냥 제가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노란불은 빨리 가라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가자. 내 앞차가 노란불에 빨리 안 가면 지금 왜 저러지? 빨리 가라는 신호인데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휙 좌회전을 하는데 근데 좀 겁이 많아가지고 좌우를 열심히 살피는 편인데 그런 어떤 느낌도 있었겠네요. 앞으로 노란불에 멈추겠습니다. 요 얘기가 사실 저 지난 시간에 이제 입시 얘기할 때 했던 거랑 조금 사실 맥락이 좀 비슷할 수는 있거든요. 지난주에 입시했을 때 이제 보통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탓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본인이 생긴 탓은 남 탓을 하게 돼요. 남한테 생긴 문제는 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가 권할 때 보면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를 권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보통 보거든요. 본인한테 생긴 문제는 이제 본인 탓을 하고 남한테 생긴 문제는 저 사람이 무슨 다른 뭐 안 좋은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뭐 드라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저희가 일단은 요 드라마도 하나의 그 작품이고 우리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에서도 좀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서 각자가 느끼는 어떤 의미의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좀 일단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홍자매의 작품이 나왔듯이 뭐 이 작품도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괜찮은 문장들이 많았거든요. 상황들 자체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뭐 시나리오적인 형태의 어떠한 문제로서도 전 출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함의들을 담고 있는 어떤 대사들이 많았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현실에서 박동훈은 없다. 그는 슈퍼맨과 배트맨보다도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아저씨 히어로다. 저는 진짜 슈퍼맨이다. 그걸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박동훈처럼 살자. 정말 내가 박동훈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얘 있으면 진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가 슈퍼맨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본다면은 선하고 도덕적인 인간의 가치 기준을 정말 표현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멋있을 수 있는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드라마 그래서 갖고 있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저렇게 살아봐. 저렇게 한번 도덕적으로 멋있는 인간이 되어봐.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게 나에게는 아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네가 도덕적으로 안 사니까 아이유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보이려고 저러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본인이 아이유가 돼야 돼요. 뭐야, 그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야. 위험해. 그 드라마 안 봐서 맥락은 모르는데 어쨌든 본인이 변화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돼야 된다라는 거. 진짜 그 감동적인 표현이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그 깨닫는 모습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되는, 저는 어찌 보면 교훈을 준 드라마였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떠한 느낌으로 이 드라마를 좀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고 현상인데 그냥 나름 우리가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해석한다는 그런 어떠한 취지로 한번 소재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좀 제안을 했는데 또 세훈쌤도 또 열광적으로 본방 사수파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주시네요. 자,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다 얘기했어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드라마도 예. 분명히 그 안에 숨어 있는 상징들을 찾다 보면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냥 주말 드라마 말고 네. 미니 시리즈 위주로 약간 분석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 다 나쁠 수는 없겠죠. 예. 그중에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자, 뭐 완승은 뭐. 제가 사실 드라마가 문제가 아니고 TV를 저는 안 봐가지고 사실은 이런 좋은 거예요, TV. 이런 띵작들을 놓치는 게 조금 많긴 해요. 저도 좀 챙겨봐야겠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그냥 자, 정치자분들, 저희가 오늘 좀 쉬어가는 코너로 가볍게 드라마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꼭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나 낭비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VOD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이미 그리고 드라마도 끝났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과거의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지 말고요. 보신 그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다. 요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어떠한 방송은 어렵고요, 저희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한 번쯤은 꼭 한번 기자들과 연예부 기자들이 쓰는 그 글과는 다른 인문학적 해석이 세상에 있다는 거,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교육진담 독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